자, 258쪽에 동시행의 항변권 나오는데요. 조문을 한번 볼게요. 536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대가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는 서로 같이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아직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동시행은 당연히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은 가장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건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는 것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누구에게 먼저 이행을 하라고 하면 불공평하니까 동시에 이행을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을이 12월 15일 날 대금을 주기로 계약을 합니다. 등기도 받는 거죠. 근데 을이 약속한 12월 15일 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약속한 날에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얘는 원래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대금을 안 줬나 봤더니 갑도 등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대금을 안 줬다는 거야. 그럼 얘는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는 사람은 이행을 지체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매매계약이라는 건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넘겨줘야 되니까 만약에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가 달려 있었어요. 채권자가 돈 못 받아서 갑의 건물에 가압류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받으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만 제공해주면 돼요. 가압류도 말소해줘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요거 말소하는 것까지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게 판례고요.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성립 요건을 보면 첫 번째는 서로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나올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건 동일한 계약에서 서로에게 의무가 발생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할 것. 세 번째, 상대방이 이행이나 또는 이행의 제공.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한 거예요? 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어야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했다면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세 가지가 기본적인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 등기 제공과 대금 지급이 왜 동시행 관계냐면 이게 대가가 있는 쌍무계약이고요. 각자의 채무가 매매라는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서로에게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가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 약정으로 채무가 발생된 거면 이건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어요. 물론 별개 약정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동시행 관계로 하자고 당사자가 특약을 했다면 특약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특약이 없는 한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 계약, 별개 약정으로 생긴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한 건데 예전에 갑과 을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계약이 있어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이 있다. 그런데 이 갑과 을이 나중에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을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를 달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고 동시행을 주장하냐면, 야, 너 저번에 돈 빌려간 거 있지? 그 돈까지 갚아야지 등기 줄 거야 라고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채권과 이 등기 사이에서는 하나의 계약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동시행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전에 빌려간 돈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했어요. 그럼 특약을 했다면 그때는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특약이 없는 한 별개 계약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이제 등기를 넘겨주고 을이 대금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대금 받기로 약속한 것이 등기 제공일이 5월 1일이고요. 매매 대금은 6월 1일 날 주기로 계약을 했대요. 보통 계약을 하면 다 동시에 이행을 하는데 얘네들이 계약할 때 누가 먼저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갑이 먼저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한 달 있다가 대금을 주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시행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야 등기 줘라고 5월 1일 날 주장했다면 갑은 대금 안 주면 등기 못 줘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그럼 며칠이 되어야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6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선이행 의무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선이행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 행사할 수 없냐면 아직 상대방의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 예외는 뭐가 있냐면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건 뭐냐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약속한 날에 넘겨주려다 보니까 갑의 재산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서 얘 부도났어요. 쫄딱 망했대요. 그러면 부도난 을에게 약속대로 소유권을 한 달 전에 넘겨주면 한 달 있다가 대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갑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58쪽에 536조 2항을 보세요. 2항. 2항에 보시면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선이행 의무 있는 경우죠. 선이행 의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 주장 못하는 건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소위 불안의 항변권으로서의 동시행이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며칠이 왔다는 거예요. 6월 1일이 도래하면 이제 서로 상대방에게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주는 날짜가 예를 들어 5월 1일, 잔금과 등기 제공일이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건 동시행 관계예요? 선이행 의무예요? 먼저 줘야죠. 근데 얘가 중도금을 안 줘요. 이행 지체에 빠집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6월 1일 잔금일이 도래한 거예요. 그럼 잔금일이 도래하면 이제 을만 이행기가 아니라 누구도 이행기가 된 거냐면 갑도 이행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때부터는 뭐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점은 그럼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건 잔금일이니까 잔금일 이후로는 서로 이행을 안 했을 때 지체 책임을 져야 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면 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시행관계가 잔금일 날 발생이 되니까 요 잔금일 이전까지 중도금 안 준 것에 대한 지체 책임은 져야 안 져도 돼요? 이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안 진다고요? 잔금일부터. 그 전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고 을은 중도금 지급일부터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해 X예요. 중도금일부터가 아니라 동시행관계가 언제 생긴다고요? 잔금일부터니까 이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두 가지 보셨어요? 첫 번째,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이나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갑이 을에게 약속한 날에 등기를 제공했는데 을이 수령을 지체합니다.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수령 지체에 빠진 사람이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인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등기를 줬는데 얘가 안 받았어요. 갑이 어라 안 받아? 나도 이제 안 줘. 더 이상 등기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갑이 한 달 있다 찾아가서 야, 내가 등기는 한 달 전에 한번 먼저 보여줬었지. 이번에는 돈부터 내놔 라고 하면 이 수령 지체에 빠졌던 사람은 대금 먼저 지급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수령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은 딱 한 번, 예전에 한 일회적인 제공으로 충분한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일회적인 제공으로는 안 되고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한다. 계속적 제공이 있어야만 항변권이 소멸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했다.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했다면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마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갑이 등기 제공을 하는데 이행 제공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면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얘 항변권을 행사 못하게 하려면 이행 제공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본 거예요. 교재 잠깐 보면 259쪽에 성립요건 1번 양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첫째 줄에 보시면 각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별개의 원인으로부터 생기거나 동일 계약으로부터 생기더라도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을 때는 이 항변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별개의 원인으로 생기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끝에서 둘째 줄에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냐면 특약. 그래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행이 생길 수 없다. 1번이고 2번은 변제기 있어야 되는데 예외 조심하시고요. 기억에 뭐가 있어요? 불안의 항변권 있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니은에 보면 선이행 의무 불이행 중 상대방의 후행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행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사례 좀 조심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행 지체 책임과 관련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중도금 지급일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라고요? 잔금일부터고 그 전까지는 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260쪽에 여섯째 줄인가요? 판례 번호 다음에 260쪽에 판례 번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매수인은 중도금 지체에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는 져야 돼요? 잔금일까지는 져야 하지만 잔금일 이후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므로 이행지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번 상대방이 이행 또는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셋째 줄에 보세요. 셋째 줄 가운데 다만 이렇게 다만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일회적인 제공 가지고 안 되고 계속 제공이 돼야 한다는 점.
보시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 봤냐면 동시행양변권의 성립 요건을 봤죠. 그럼 요건 나왔으니까 이제 효력인데 동시행양변권이 인정되면 난 못해라고 거절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행 거절의 권능. 그러니까 둘째 줄 마지막에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고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너 할 때까지 나도 안 해라고 주장하는 거고 영원히 거절하는 건 아니고요. 자, 가장 핵심은 2번의 이행 지체 책임의 면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약속한 날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동시행양변권이 있다면 책임을 면제받는다라는 거죠. 자, 3번에 보시면 소송상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주는 날인데 갑이 등기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럼 을도 대금 안 주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내가 12월 15일 날 을에게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을이 대금을 안 주니까 대금을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을이 왜 지급을 안 했는지, 을에게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권조사해 줄까요? 안 할까요? 직권조사하지 않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주장을 안 하면 누가 승소한다 그랬어요? 원고 승소, 전부 승소. 근데 얘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한다 그랬죠?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상환 급부 판결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딱 2번 나온다. 딱 2번. 지난주에 어디서 나왔죠? 유치권. 유치권하고 그리고 동시행의 항변권은 서로에게 이행하라라고 판결하는 상환 급부 판결하고 조심하실 점은 법원이 직권조사를 해주진 않아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조사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게 3번이죠. 3번 보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환 급부 판결을 하게 된다.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게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내용. 위험 부담은 좀 전에 보셨고요. 그래서 쌍무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대가가 있으니까 동시행하고 또 뭐 했어요?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동시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 대가 위험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편무계약에서는 위험 부담이라는 게 논의가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263쪽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와요. 해제를 보게 되는데 이 계약의 해제는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계약의 해제. 언제 해제한다 그랬죠? 어떤 일이 생기면?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잘못으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제를 지금 보게 되는데 우리가 총칙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많이 본 게 뭐가 있었냐면 취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제랑 취소를 개념 비교하면 일단 해제랑 취소는 공통점은요. 둘 다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럼 단독행위는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어요? 법률이 규정해 줘야 돼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그리고 해제와 취소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해제나 취소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를 요한다. 저절로 해제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이 저절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소멸된다고요? 취소.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제와 취소에 대한 비교고, 그러면 차이점을 보시면 해제는요. 해제는 뭘 해제하는 거냐면 계약을 해제, 계약을. 그런데 취소는 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법률행위 일반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제는요. 오로지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냐면 계약에만 적용되고요. 근데 취소는 계약뿐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제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뭘 해제한 거냐면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어떤 게 범위가 훨씬 더 제한적이고 엄격할까요? 해제. 그래서 쭉 다 마찬가지로 해제가 훨씬 더 깐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취소하면 이미 급부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돼요. 근데 해제도 부당이득의 성질이지만 특별 규정을 둬서 원상회복 규정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부당이득보다 좀 더 엄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받은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해제 시에 나오는 효과고요. 자, 그럼 취소는 언제 한다고 했냐면 법률이 규정할 때요. 법률 규정. 법은 언제 취소한다고 정했죠? 딱 우리 민법에 본래 의미의 취소는 딱 3번 나왔어요. 그 3번을 우리는 이미 다 봤어요. 언제 취소하죠? 한두 개 안 떠오르나요? 취소할 때 사기.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사기 강박은 친구 같이 다니는 애고, 제한 능력, 차고, 딱 3개밖에 없어요.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고 차고자가 하고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에요. 딱 이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해제도요. 해제도 법이 정하는 해제, 법정 해제가 있을 텐데, 그럼 우리 법은 언제 해제하라고 정해놨다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거니까 별도로 뭘 청구하는 거냐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해제는요. 취소와는 다르게 법정 해제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약정 해제도 있어요. 약정 해제. 그러니까 약정 해제는 법정 해제와 어떤 게 차이점이냐면 얘는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합의 해제와는 달라요. 합의 해제는 뭐냐면 해제 계약이에요. 해제 계약. 약정 해제는 계약일까요? 단독행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약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마치 계약 같지만 약정 해제라는 건 합의 해제하고는 다르고요. 이건 뭘 말하냐면 당사자가 미리 해제 사유를 약정해 둔 거예요. 그러면 약정했던 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약정 해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어떤 매매 계약이냐면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땅 사는 건데 혹시 이 땅에 건축이 안 되면 건물을 못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 계약은 해제하기로 하자라고 두 사람이 미리 뭘 해둔 거예요. 약정을 한 거예요. 약정. 그래서 이런 약정에 따라서 을이 이 땅을 샀는데 결국 이 땅에 건물을 못 짓게 되었어요. 그러면 을은 갑의 승낙, 합의를 받아서 해제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방적. 이게 바로 약정 해제예요. 그러니까 약정 해제, 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건 계약이 아니라 단독 행위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계약금 공부할 거야. 계약금. 계약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계약금을 줬는데 이 계약이 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어요. 해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이 계약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약금이라고 불러요. 해약금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에요.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법정 해제예요, 약정 해제라는 거예요. 약정 해제예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합의 해제와는 달라요. 합의 해제는 뭐냐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계약을 괜히 한 것 같아요. 그럼 갑이 을한테 야 을아 미안한데 이 계약 해제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뭘 하는 거예요?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을이 그래 해제해 줄게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승낙하는 거예요. 이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서 이 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뭐라고 불러요?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약정 해제라는 건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약정했던 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같은 말 아니니까 얘랑 용어 구별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요 합의 해제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합의 해제는요. 민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더 중요시 여길까요?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중요시 여길까요? 합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합의 해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날로부터 돈의 이자 가산하라는 규정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될 수가 없어요.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이자 가산이나 손해배상 안 하고 그럼 요 약정해제 한번 보세요. 요 약정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민법의 해제와 같아요. 그래서 이자 가산 같은 건 다 하는데 이 약정해제는 손해배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가 이런 일이 생기면 해제하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런 일이 생겨서 해제할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죠. 이거 손해배상의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면 약정해제는 뭐가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해제와 취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근데 취소는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 너한테 사기당했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근데 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착오야. 나도 취소다. 서로가 서로에게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갑은 사기당한 게 아니고요. 을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에게 취소한 건 맞다. 그러면 이 계약이 존속하느냐 소멸하느냐 문제예요. 자, 이 계약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이 계약은 존속합니다. 왜 존속하냐면 사기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취소하면 취소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데 취소하면 취소의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소멸될 수 없다. 계약은 여전히 존속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 이 계약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으면 이 계약은 소멸될까요? 합의? 해제하면 돼요. 해제는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하는 게 존재하지만 취소는 합의 취소라는 거 없어요. 취소는 재착사 요거 딱 정해놨을 때 일방적으로 하는 취소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그 263쪽에 그래서 나오는 게 취소와 비교되는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라고 해서 취소라고 되어 있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시 한번 써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해제 계약 이게 합의 해제예요. 264쪽에 해제 계약 합의 해제인데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하여 성립하는 단독 행위라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합의에 의해 소멸시키는 해제 계약과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단독 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넷째 줄 마지막에 합의 해제는 당사자 합의에 따르므로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금전을 반환하는 때에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돈 돌려줄 때 무조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의 해제는 합의에 따르면 되지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해제 조건은 우리가 조건할 때 봤고요. 해지가 나오죠.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일회적인 계약을 소멸시킬 때는 해제라는 말을 쓰고요. 계속적인 계약을 의무 위반으로 소멸시킬 때는 해지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쉽게 보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한다 그래요? 해제한다 그래요? 해지한다고 해요? 해지라는 말을 쓰죠. 그건 일회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인 거고, 뭐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은 일회적 계약이니까 해제라는 말을 써요. 지금은 해제와 해지의 개념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법정 해제권의 발생. 괄호 1번에 이행지체가 나오죠. 조문을 보세요.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면 즉시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뭘 하라고 돼 있냐면 최고를 해야 돼. 최고. 단서조항.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그럼 보시면 우리가 채무불행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행지체라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행지체. 아예 불가능하면 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 그리고 이행을 했지만 완전치 못한 이행을 했다면 불완전 이행. 이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먼저 이행지체, 이행지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12월 1일 날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줬다. 이거 불능이에요, 지체예요? 이건 지체. 돈 안 주는 건 불능 아니에요. 돈 안 주는 건 다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법에서 말하기를 얘가 이행을 지체한다고 해서 즉시 해제할 수는 없고 일단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 하라고요? 최고를 하라는 거야. 독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이 너 1월 1일까지는 줘야 돼 라고 여유 있게 한 달을 줬는데 그런데도 중도금을 주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해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단순한 지문은 이행 지체 시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 지체 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기간인지 아닌지는 사건 들어가면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우리가 며칠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최고를 하긴 했는데 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했다. 그러니까 얘가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니까 갑이 최고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2시간 줄게 이랬어요. 그럼 이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잖아요. 그럼 그 최고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인데 이 최고는 유효하다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에요. 근데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도 유효하긴 한데 상당한 기간이 도래해야 해제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지만 해제권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가 유효인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건 이게 무효인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게 뭐가 다르냐면 만약에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가 아예 무효로 해버리면 얘가 나중에 해제하려면 다시 뭐부터 해야 돼요? 최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가 유효이기 때문에 해제하려면 뭐만 지나면 된다고요?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되지 다시 최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판례 입장은 최고를 할 때는 반드시 며칠까지라고 날짜 지정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빨리 줘. 이것도 최고고요. 그리고 뭐만 지나면 된다고요?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지체는 반드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라는 것은 이행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인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정기행위.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예외. 조문을 잠깐 볼게요. 그 264쪽에 조문 다시 한번 봅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이 난 안 할 거야 라고 종국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거기다가 대고 최고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에 볼게요. 545조가 나옵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기행위라는 뜻이 나와 있어요. 일정한 시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위를 정기행위다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예복을 주문했어요. 그럼 결혼식 예복을 주문하면 최소한 결혼식 전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식이 지나버리면 그걸 이행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기행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 돌잔치를 하려고 돌잔치 돌떡 준비를 요청했는데 돌잔치가 끝나고 가져왔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정기행위예요. 그럼 이런 정기행위는 이행 지체가 있으면 언제까지 해주세요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아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것이지 계약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소멸시키려면 뭐는 해야 한다고요? 의사표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 저절로 소멸되는 게 아니다. 이게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기다리지 마, 나 안 할 거야 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런다고 계약이 저절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의사표시는 필요한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할 때 해제와 취소는 둘 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저절로 계약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66쪽에 동그라미 2번에 해제권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둘째 줄에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주의할 점은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고 곧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정기행위에 있어서 최고는 필요치 않으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당연히 소멸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 얘기고 자, 두 번째 이행불능이에요. 이행불능.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 매도인 갑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그러니까 해제는 언제 한다 그랬죠?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이행지체 첫 번째 봤어요. 두 번째가 이행불능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죠. 만약에 얘 잘못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어떤 문제로 간다 그랬어요? 위험부담이 문제로 가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얘가 잘못해서 불태워 먹거나 또는 갑이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버렸다. 그럼 먼저 계약한 을이 소유자가 되어 등기한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소유자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건 이제 이행불능이 된 거예요. 이건 지체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최고를 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불능이에요. 불능. 얘 잘못으로 다 타버렸어요. 그럼 언제까지라는 말 해야 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행기를 기다려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불능이니까. 그러면 을이 해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행 제공을 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할 필요 없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행 불능은 즉시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럼 불능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즉시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행 제공을 하는 게 원칙일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쌍무계약은 둘이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 동시행. 쌍무계약이니까. 그러면 서로 이행을 안 하는 건 정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제하려면 자기가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만 해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지체가 아니라 뭐예요? 불능이에요. 불능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266쪽에 2번 그 얘기고요. 3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2번의 셋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자신의 이행 또는 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 즉시 해제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불완전 이행인데 동그라미 1번은 추한 가능, 2번은 추한 불가능. 추한이라는 건 추후 보완이에요. 추후에 보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완전치 못한 이행을 했을 때 추한이 가능해요.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면 최고 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해야죠. 근데 2번에 보면 추한 불가능해요. 추후 보완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이건 불능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중요하고 그리고 4번도 중요해요. 부수적 의무 불이행.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대요. 그럼 부수적 의무 위반 사유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셋째 줄 마지막에 가운데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우리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부할 때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두 사람 사이에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부수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소구할 수 있느냐?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협력 의무가 발생이 됐는데 이행을 안 하면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협력 의무 이행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 했냐면 해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협력 의무라는 것은 주된 의무가 아니라 그 계약에 따라가는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해제는 안 된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죠? 예, 예. 처음 했다고 칠게요. 예. 또 볼 거야. 또 볼 건데 주된 의무 위반이 아니라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돼도 아예 판을 엎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지금 그 법정 해제에 대한 요건들 봤어요. 이행 지체, 불능, 불완전 이런 거 봤는데 효과가 나오겠죠. 오른쪽에 267쪽에 보면 548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소유권이 해제가 되면 바로 복귀가 되는데 그럼 돌려줄 건 다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요.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언제부터 이자 붙이라고요? 받은 날로부터. 받은 다음 날 이러면 틀리겠죠?
시험에 그런 것들 가끔 나와요. 받은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다음 날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요. 왜 그러냐면 그 주임법이랑 상임법 같은 데 보면 대항 요건, 등기하지 않아도 주택은 뭘 하면 대항력이 생기냐면 인도와 주민등록하면,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인도와 주민등록하면 그 즉시가 아니라 언제부터냐면 그 다음 날부터 생겨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게 많이 봐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헷갈리라고 다음 날이라고 낸다는 거예요. 다음 날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고요. 자,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을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해제했어도 그건 해제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원상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X예요. 틀리는 거죠. 원래 원상 회복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소급적 동그라미 1번에 소급적인 실효. 이건 소급표가 있다고 했고 해제 취소 마찬가지죠. 원상 회복해야 되고 세 번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줬고요. 을이 갑에게 이제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을이요,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서 병한테 넘어왔는데 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요. 그러면 소급표가 있으니까 소유권은 등기 없이 소급적으로 얘한테 복귀가 돼요.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된다. 그러면 이 병은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꼴이 되죠. 그럼 얘는 권리 취득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게 부동산을 샀을 때 권리자에게 샀으면 무조건 취득, 선악불문 취득이고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 보호해주겠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제3자 보호 규정은 어디서 나왔었어요? 총칙할 때 그게 다였어요. 비통착사, 비진이, 통정, 차고, 사회강박. 얘네들은 비진이, 통정, 차고, 사회강박은 누구를 보호한다고 규정을 해줬었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해제 시에 얘가 보호되려면 얘도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제 시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조문 좀 전에 같이 읽었었는데 지금 다시 볼게요. 자, 548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그런데 비통착사에서는 선의의 제3자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제3자예요. 즉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정할 때 이 548조랑 단서를 정할 때 그냥 제3자라고 정한 건 그 전제가요. 얘가 먼저 등기를 하고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선악불문을 보호하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거래에서는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겼는데 먼저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갑에게 이미 복귀됐는데 등기가 아직도 을에게 말소가 안 되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병이 그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보호해줄 수도 있을까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제가 된지 얘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제 이전에 샀다, 해제 이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호한다고요?
선악불문이죠. 선악불문. 근데 해제 이후에 샀다면 해제된 걸 뻔히 알고 산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제 이후에 산 사람은 언제라고요? 선일 때 보호가 된다.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해제가 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선악불문이지만 해제 이후에 취득했다면 선의자만 보호한다. 우리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병이요. 을한테 부동산을 사요. 병이 을한테 부동산을 사는데 얘가 사면서 곧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고 봤더니 예상대로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병은 보호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얘가 해제될 걸 예상하고 샀다는 것은 해제 전에 산 거예요? 후에 산 거예요? 전에 산 거죠. 그냥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해제 후에 샀다면 얘는 선일 때만 보호된다라는 거죠. 구별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3자 보호 규정이라고 하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고 그리고 해제 시에 보호되는 규정이 지금 2번 나온 거예요. 근데 보호되는 범위가 좀 달라요. 어떤 게 더 깐깐하고 엄격할까요? 무효 취소에서의 제3자일까요? 아니면 해제 시의 제3자일까요? 얘가 훨씬 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통착사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이해관계만 맺으면 다 제3자로 보호를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해제에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으로 안 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완전한 권리는 지금 보는 이런 물권들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세부적으로 판례를 구별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어떤 게 전체적으로 엄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해제가 훨씬 더 엄격하다. 이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내용이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3번에 이제 원상 회복 나오죠. 3번의 원상 회복의 그 5째 줄에 한번 보죠. 5째 줄에 조문 다음에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시에는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또한 현존 이익의 여부를 묻지 않고 급부를 전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취소의 경우에는 뭐 선의자의 경우에는 과실 취득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원상 회복시켜라. 어떤 게 훨씬 더 엄격한 거냐면 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얘기고. 요게 이제 계약의 해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1월 달에 기본서 받으셨죠? 예, 두툼하죠? 예. 1월 달부터 이제 그거 보게 되는데 이제 1월 달 들어가면 이제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누구냐 이런 건 세부적으로 따로 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총설적으로 해제와 취소가 있다면 보호되는 범위는 어떤 게 더 제한적이라고 했냐면 해제.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막 1월 달이 막 기다려지지 않아요? 269쪽이에요. 269쪽. 자, 이제 매매가 나오는데 뭐 거의 다 이제 끝났죠? 563조를 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라는 건 일단 당사자 일방이 뭘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은 물건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권이 대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권은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상권도 매매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을 뭘 하면 성립한다고 되냐면 약정하면 돼요. 낙성계약.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대금 지급해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지급하기로 뭐만 하면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고요.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매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그러니까 요물계약이 아니죠. 약정만 하면 되고 둘은 2번은 뭐 쌍무계약이라는 말 나와 있고요. 3번은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산권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매는 대금의 지급을 목적. 이때 대금은 반드시 뭘 가리키는 거냐면 금전을 가리키는 거죠. 만약에 일방이 재산권을 주는데 상대방도 재산권을 주면 그건 매매 계약이 아니라 교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되려면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계약금이 나오는데요. 계약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